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최신 정보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심상치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한 약 4천 명까지 늘어났다고 돼 있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태국, 싱가폴, 한국에서 각각 한 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WHO는 코로나19랑 소아마비처럼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지금 고심 중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한국 확진자가 이제 한 명 발생했는데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원숭이 두창을 언제 의심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환자가 6월 18일 즉 입국 3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고 입국 당일에는 미열과 이제 피부 증상 그 다음에 전신 뭐 피로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항을 입국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이제 질병관리청에 하고 그다음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독일 확진자와 접촉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기초역학조사서에 발표를 했고요. 전반적인 코스를 이제 원숭이 두창이 이제 사람 두창과 유사한 코스를 띠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바이러스 배출량은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이 이제 서서히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시기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익숙한 것처럼 이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를 시작하는 시기인데 사람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잠복기에서는 전파력이 없다가 이제 발열이 발생하고 있는 그 시점부터 이 빨간색이 발열을 나타내는 시점인데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바이러스가 배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잠복기는 길게는 21일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발열이 일단은 우리가 발진이 없이 나타나는 그 발열만 나타나는 그 기간이 2에서 4일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약간의 미열과 두통이 입국 3일 전부터 있었고 입국 당일에는 이제 피부 병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번 드렸듯이 반점과 수포, 농포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8일차에 격리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부 증상이 다행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얼마나 되냐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형에 따라서 3에서 6%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코로나는 사실 0. 몇 프로인데 그에 비해서 높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아프리카라는 그런 의료 환경이 취약한 경우를 대비해서 3에서 6%지 아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의료 선진국에서는 1%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검역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환자가 우리의 확진자 발생한 환자가 37도 0에서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까지 낮추어서 검역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면역력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코로나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연 면역,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이 생긴 자연 면역과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 백신 면역이 더해져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연 면역, 실제로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라고 했을 때 1961년 이후로는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다 보면 약 60세 이상에서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 미만에서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백신은 어떤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1979년도까지만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백신 접종이 전혀 없었고 즉 43세 이후로는 백신 접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60세 이상까지는 한 3차례 정도 맞았는데 이 40대에서 50대는 한 차례 혹은 두 차례만 두창 백신을 맞았고 그 외에 40세 미만에서는 두창 백신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사실 이렇게 60대나 40, 50대가 이 두창 백신을 맞았다고 하지만 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면역력이 여전히 유지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다시 백신으로 돌아가서 또 백신을 맞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이전에 사람 두창
백신밖에 없는데 원숭이 두창도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85%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인바넥스라는 3세대 백신에 한해서 효과가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백신이 있는데 우리나라 2세대 백신만 있어요. 2세대 백신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걸 사람 두창 백신이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세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3,500만 명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2세대 백신은 이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 특수 바늘을 사용해요. 그래서 3초 만에 15번을 찌르는 그런 백신 접종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바늘침 가지고 15번을 3초 만에 찌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두 분이 이제 최초로 맞게 되셨는데, 조금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백신이 단순히 피하 주사가 아니라 이렇게 바늘로 찌르다는 거에서 익숙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두창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WHO는 이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을 나눠가지고 각각 이제 두창 백신 접종의 인디케이션, 적응증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도와 중위험도에 속하는 환자들만 맞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눠가지고 정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접종을 하는 대상은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인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의료진들과, 그 다음에 접촉자인데 중등도 이상의 접촉을 한 분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이제 2세대 백신 접종을 하는데 희망하는 경우만 맞는다는 거죠. 2세대 백신 접종이 아무래도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거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에비던스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으로 나뉘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고위험군에 속하냐라고 했을 때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고 본인이 상처난 피부에 실제로 환자의 어떤 뭐 침이라든지 체액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된 환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확진자와 함께 전염 기간 동안에 하루 이상 같은 장소에 있었던 분들, 뭐 가족이겠죠. 그런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분들은 일단은 접종을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격리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능동감시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아셨겠지만 이제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 연락이 가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는 거고, 어쨌든 21일 동안 적극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중위험군은 고위험군만큼 직접적으로 뭐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분비물이나 체액에 어쨌든 내 몸의 피부나 이런 데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고위험군이고, 적어도 1m 이내에서 접촉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중위험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격리는 안 해요. 근데 백신 접종을 권장은 하고 선택에 따라서 안 맞아도 맞아도 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21일 동안 격리는 안 하지만 능동감시 하루에 2번 문진을 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저위험군에 속하고, 이분들은 따로 이제 뭐 능동감시는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뭐 증상이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 비행기 좌석을 여기 확진자라고 했을 때 이 주위에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8명이 이렇게 접촉을 했고, 이 모두 다 중등도 위험군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바로 옆 좌석을 떨어진 접촉한 인원이 4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저위험군으로 돼서 중위험군 8명의 분들은 21일 동안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 연락이 갈 거고, 저위험군 41명 분들은 전화는 안 가지만 본인 스스로 이제 능동감시를 해서 본인 건강 상태를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만 접종을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원숭이 두창이 최초로 발생한 나라기도 하고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위험 집단, 예를 들어서 뭐 동성 그런 성관계를 하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권장해서 뭐 이런 것들 이제 포위 접종이라고 하는데, 위험 집단에게서 아직 원숭이 두창 걸린 사람들과 접촉은 안 했지만 미리 현재 접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접종을 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두창은 접종을 언제 해야 되냐 했을 때 노출,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종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접종을 맞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2세대밖에 지금 없어요. 하지만 2세대 백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접종 방법도 까다롭고 아직 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8명의 중등도 위험군들은 한 명도 2세대 백신 접종을 선택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전해드리고요. 안타깝게도 2세대 백신 같은 것들이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타겟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효과 측면에서는 조금 꺼림직하고 그다음 100만 명당 1명에서 2명 정도 사망하는 부작용이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심근염의 부작용이 또 있어요. 화이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3세대 백신 접종이 저희에게 꼭 필요한 거고 2세대, 3세대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3세대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2세대와 3세대 차이가 뭐냐? 2세대는 말 그대로 이제 생백신이에요.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어서 내 몸에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들이 막 번식을 막 엄청 많이 해서 실제로 내 몸이 원숭이 두창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2007년도에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타겟이 원숭이 두창이 아니라 사람 두창에 관해서 만들어졌고 여기 보시면 테이크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한 부위에 뭐 피부 발진뿐만 아니라 뭐 고름이 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피부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사망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1000명에서 5명 정도의 심장 관련 합병증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심근염, 심낭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1000명 중에 5명 정도면 이 백신이 결코 안전하다라고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원숭이 두창에 대한 에비던스는 뚜렷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에 반면에 진네오스라고 하는 이 백신에는 다른 점이 뭐냐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얘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이 껍데기를 넣긴 하지만 이제 생백신이긴 해요. 근데 조작을 해서 얘가 실제로 2개로 이렇게 복제가 불가능해요. 복제를 막아놓은 그런 유전자 조작 백신이어서 생백신이긴 하지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피부 부작용도 없고 뭐 2세대 백신과 더 비교를 했을 때 사망이나 뭐 심장 관련 부작용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이제 바늘로 15번 찌르는 게 아니라 피아로 화이자나 뭐 우리가 코로나 백신처럼 28일 간격으로 2번 맞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세대 백신 진네노스를 간절하게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측면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도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우리 2세대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뭐 피부 관련 합병증이 있다거나 뭐 면역 저하 질환자거나 이런 분들은 맞으면 안 되고 임산부나 뭐 소아 이런 친구들 수유부한테도 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2세대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반면에 진네노스라는 3세대 백신은 피부 질환이 있거나 아토피 질환이 있고 임산부, 뭐 수유부 다 접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접종 가능하지만 2세대는 심장 질환이 적어도 3개 이상 있다면 맞는 것이 조금 우려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제는 이제 테코비리마트라고 해서 좀 어렵죠. 이게 성분명인데 외국에서는 이제 상품명으로 티폭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제가 이제 상용화된 이제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을 타겟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사람 두창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원숭이 두창 환자한테 써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이제 외국 유럽이랑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승인을 하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7월중 다음 달부터 500명분의 테코비리마트를 이제 수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냐? 바이러스가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외피, 이 막을 형성하는 이 껍데기 아주 핵심적인 건데 이것에
형성을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13kg 이상의 성인과 소아 대상으로 모두 투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테코비리마트는 이제 사람 두창 치료제 목적이었던 건데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고, 아직 국내에서는 허가가 안 났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긴급으로 허가를 할 거고, 미국에서는 사실 테코비리마트 외에도 뭐 시도포비어나 백신이아, 면역글로불린주 이런 것도 다 치료제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어가 나 있고, 시도포비어 같은 경우는 사실 CMV 감염에서 내성이 심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안 들을 때 쓰는 희귀 의약품이에요. 뭐 주사로 받는 치료제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테코비리마트는 정맥제제랑 이제 알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접근성이 유용하겠죠, 실제로. 그래서 캐나다랑 미국에서 이렇게 다 각각 21년도와 22년도에 승인을 한 상태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실험하기가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결과들이 다 입증을 된 거고, 실제로 동물 수행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한테 맞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원숭이 주사 확진된 사람이겠죠. 확진된 사람이면서 면역 저하 질환자이거나 여러 가지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접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럼 언제 주사를 맞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노출 후에 4일 이내에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병이 심각하게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일까지 2세대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치료제는 언제부터 쓰냐? 사실 우리가 뭐 열나고 이런 거 가지고 원숭이 두창을 알기는 어렵고, 말씀드렸듯이 피부 증상이 있으면 그제서야 원숭이 두창이겠거나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도 열이 발생을 하고 발진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티폭스 경구 제제를 테코비리마트를 투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테코비리마트는 2주 동안 복용하는 거고, 이게 한 알당 200ml니까 이제 총 3알을 하루에 2번 복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부작용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다 있겠지만, 경구제제는 두통, 오심, 복통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돼 있고, 이 경구 말고 수액제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좀 더 심하다라고 돼 있고요.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도 약물 상호작용, 팍스로비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당뇨약과 약물 상호작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팍스로비드보다는 뭐 약물 상호작용하는 리스트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임산부, 수유부, 소아도 다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는 원숭이 두창 치료제나 뭐 백신도 사실 꺼림직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숭이 두창으로 우리 몸을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아직 뚜렷하게 없어요. 그냥 걸리면 그거에 맞게끔 대증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신다, 유럽이나 뭐 이런 뭐 캐나다, 뭐 동남아 뭐 이런 나라에서도 설치료 원숭이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은 접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야생고기 같은 것들 함부로 먹었어도 안 되고, 만약에 본인이 발열이 있으면서 관련 증상이 있다면 바로 연락을 해서 격리를 하셔야 전파를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관련 증상이 뭔지 참 애매하죠. 뭐 발진이면 다 원숭이 두창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원숭이 두창과 수두가 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의료진이 하는 건데, 근데 본인이 일단은 최초로 이제 본인의 증상을 보고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살짝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원숭이 두창이나 수두 모두 피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피부 발진 형태로 구분하는 건 일반인들이 쉽지 않아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냐? 이제 림프절 비대라고 해서 여기 목이나 겨드랑이가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근데 원숭이 두창은 목이나 겨드랑이 이런 림프절이 붓고 통증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악통이 있다, 눌렀을 때 아프다 하면 이제 원숭이 두창에 의심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피부 발진이 전제된다는 그거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손바닥과 발바닥에 발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 두창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듯이 반점과 농포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으면 안 되고, 반점이면 반점, 농포면 농포 이렇게 같은 단계에 있어야 또 이 원숭이 두창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대상포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단순포진, 이것도 수포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대상포진은 사실 이렇게 띠를 발생을 해요. 일부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피부절을 통해서만 이게 이 발진이 형성되고, 원숭이 두창은 전신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머리부터 시작해서 팔 끝으로 팔 다리 쪽으로 뻗어나가는 식의 원숭이 두창이고, 수두 같은 경우는 머리를 포함해서 몸통 쪽으로 진행을 하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홍역도 많지는 않지만 이제 백신이 보급됐기 때문에 홍역 같은 경우는 보통 열이 나고 기침을 많이 하고 눈이 빨개지는 결막염이 선행이 되고 나서 발진이 형성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이런 그 질환들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거는 의료진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발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하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